만약에 여기서 몇 개월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에요. 작년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년 가까이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모아야 돼요. 25에서 50한 거의 60년이라고 치고 그럼 몇 년이에요? 80대 중반이죠. 죽을 때까지도 못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를 놓고 혼란스러운 시장 데이터로 정리해주시는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거시경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금리 상황, 국내 성장률 둔화 등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좀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돈 나갈 일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20년 만에 지금 아주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소득 데이터인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의 소득이 매년 1월 달이나 7월 달에는 항상 사람들 소득이 늘었습니다. 연봉 협상을 또 하고, 또 보너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1월 달, 7월 달은 소득이 올랐어요. 매년 올랐습니다. 근데 2022년 1월 달 이후로 한 번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소득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있죠? 이 주황색이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이거는 통계청 데이터고요.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톡톡 이렇게 튈 때가 있죠. 이렇게 위로 툭툭. 이게 매년 1월 달, 7월 달. 1월 달, 7월 달. 물론 이제 조금씩 낼 때도 계속 이제 출렁출 이렇게 올라가죠. 15, 16년에 이렇게 좀 정체가 됐다가 또 오르다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21년 7월과 22년 1월 달에 폭등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엄청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막 개발자들 연봉 막 엄청 올려주고. 그렇죠. 평균 연봉이 팡 뛰었을 시기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때도 이제 21년 7월 달이랑 22년 1월 달에는 역시나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확 튀었는데 훨씬 더 많이 튀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22년 7월 달에 올랐어야죠. 7월 달에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내려왔네요. 안 올랐죠. 오히려 일부 하락도 있네요. 네,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달에도 어때요? 안 올랐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소득이 살짝 정체되는 구간도 있었지만 최소한 매년 1월 달이랑 매년 7월 달은 소득이 이렇게 빵빵 튀었다고요. 올라갔다고요. 근데 지금 22년 1월 달 이후로는 이런 현상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근데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자, 근데 물가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 돈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럼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좁아진 거네요. 엄청 좁아지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전세나 매매 시장이나 지금 상승으로 돌아선 곳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 상승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몇 개월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아프죠.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러냐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게 뭘까요? 사람들의 이 도파민, 뇌를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거. 단기간에 수익 났을 때. 그쵸.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한 아파트가 막 1억, 2억씩 올라. 지금 막 3억, 4억씩 오른 데도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짜릿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쵸? 자, 그런데 2020년과 21년에는 너무 이제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아직 안 꺼졌어요.
여전히 그게 살아있어. 야, 이러다가 또 그때처럼 막 폭등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너무 단기적인 편협한 지금의 이런 흐름만 보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큰일 나요. 고점의 시기에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냐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런 의사결정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단기 상승에 지금 여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작년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하락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통화량 대비한 이 아파트 버블 인덱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는 한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화량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게 이제 많이 지금 떨어져서 좀 줄었어요. 네. 그런데도 128%예요. 아, 여전히 통화량이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전히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28%나 높아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코로나 시절을 포함해서도 109%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도 109%. 109%.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96%, 97%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역사적인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몇 퍼센트 떨어지냐면 15% 떨어져요. 여기서. 서울. 네, 서울 아파트가 제일 비싸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거는 좋게 본 거고, 만약에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 거의 전문가가 없어요. 누구도 사라고 얘기 안 해. 다 하락론자야. 전부 다 비관적으로 봐요. 그럴 때가 사실은 진짜 기회입니다. 여전히 지금은 상승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보시죠. 자, 2000년대 초반에도 통화량보다 밑에 있어요. 아파트 시가총액이. 네. 자, 2000년대에도 그랬고 201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이때는 상당히 그래도 좋을 때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수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인구도 막 줄어들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대에는 과연 통화량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가 없을까요? 자, 2000년대도 있었고 2010년대도 있었는데 2020년대는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져? 25%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15에서 25는 떨어져야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버핏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GDP와 그 나라의 경제 총량과 그 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가지고 비교해서 고평가 저평가 만들었죠.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부동산 버핏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와 우리나라의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을 비교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 고점 빨간불 들어왔죠. 이때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 15년 굉장히 쌌죠. 왜? 이럴 때 사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뭐 한 10% 이상씩 또 올라왔는데 이때 기준으로도 지금 17에서 30% 하락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적 평균이 GDP 대비해서 7.6배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17% 떨어져야 되고요. 2014, 15년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30% 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 총량 대비해서도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대세 상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는 지난 상승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큰 상승장 뒤에는 하락이 오고 반드시 데드캣 바운스가 옵니다. 언제 그랬냐? 2009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때도 강남 3구 빼놓고 다 규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2009년에 다시 또 올라갔어요. 대세 상승 온다.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2010년 초반부터 다시 하락을 시작했죠. 10년, 11년, 12년, 13년, 무려 4년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부터 다시 바닥 짜지고 수도권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여전히 거품이 GDP 대비해서도 많고요. 통화량 대비해서도 많아요. 좀 더 우울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소득이 이제 안 늘고 있잖아요. 오히려 줄고 있죠. 오히려 줄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서 호주머니 더 돈이 없는데, 자, 소득 대비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 얼마냐면요. 23.5배입니다. 자, 23.5배면은 24년 가까이를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모아야 돼요. 자, 만약에 500만 원 버세요. 네. 그럼 몇 프로 정도 주택 원리금 상환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령액으로 500이야. 그래도 40%에서 50% 정도까지. 그러니까 300 내는 건 어때요? 300. 그럼 그때부터는 생활이 되게 쪼들릴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500 중에 200 어때요?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어때요? 이 정도는 뭐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집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40%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지금 58년을
주택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준이. 지금이. 자, 그러면 경제생활을 우리가 20대 중반부터 했다고 봤을 때 20대 중반에서 25에서 50한 거의 60년이라고 치고 그럼 몇 년이에요? 80대 중반이죠. 80대 중반이 돼야 우리 기자님 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못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서 지금 좀 떨어지니까 이게 싸 보여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지금 소득 대비한 아파트의 평균이 얼마냐? 코로나 시절 포함해서 16.1이에요. 16.16배.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16 나누기 0.4.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20대 중반부터 내가 집 사서 주택 원리금 상환하면은 몇 년이에요? 60대 중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점이 얼마냐? 12배 정도 됩니다. 저점이.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고요. 자, 12 나누기 0.4. 그럼 30년이에요. 12배에서 16배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소득 대비한 집값의 비율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은 몇 배라고요? 23.5년. 80대 중반 90대까지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집 사면요. 그때까지 갚아야 돼요. 말이 안 된다. 너무 비싸다. 자, 그래서 소득 증가를 감안해도 그럼 몇 프로 떨어져야 되냐?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40%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네. 근데 이 집값이란 게 지금까지 오른 게 어떤 내 소득에 따라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면 뭔가 거품이 껴있는 건데 네. 빠지는 건가요? 내 소득에 맞춰서 결국은 그렇죠. 건가요?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과 내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이자 상환을 감안해서 사죠. 근데 지금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월급이 사람 소득이 주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몇 배에서 12배 정도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0년대에도 12배일 때가 있었어요. 2014년 이럴 때. 자, 200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010년대에도 12배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2020년대, 이제는 사람들의 소득마저 이제 줄어들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앞으로 더 오른다 그러죠? 아까 통화량도 얘기하고 다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서울 아파트가 몇 프로 떨어지냐면요. 40% 떨어져야 됩니다. 다들 그러죠. 뭔 헛소리야. 뭔 기윽 소리야. 이러시겠죠. 40% 떨어진다고 해서 소득 대비한 이 매매 가격 지수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고평가 저평가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뭘 만들었냐?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게임 끝나. 비싼지 좋은지 GDP 대비한 거,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주택 구매력 지수 다 이걸 하나에 다 넣어놨어요. 자, 좋은 데이터가 많아요? 나쁜 데이터가 많아요? 나쁜 데이터 훨씬 많네요. 나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부 다 역사적인 저점과 평균을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정확한 수치예요. 아무리 작아도 15에서 정말 많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도파민에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다. 지금 뭐 잠깐 뭐 1억, 2억 또 이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 야 2020년, 21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단기 반등은 맥스 1년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연말 지나면 내년부터는 진짜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20% 하락을 해도 괜찮다. 서울 기준으로. 자, 20% 이상을 하락을 해도 내가 나는 괜찮아. 라면 모를까? 당분간은 절대로 저는 매수를 좀 금지하셨으면 좋겠고 매매가만 빠진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자, 그런데 전세 시장은요. 이제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전세 거래량입니다. 그렇네요. 3월달에 전세 되게 많네요. 엄청나게 터졌죠. 매매 거래량은 어때요? 역사적으로 여전히 너무 작아. 늘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안 산다니까요. 아무도 안 사요. 지금 살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전세는 거래가 터졌죠. 네. 즉 무슨 얘기예요? 전세는 이제 쌀 만큼 싸다 이거죠. 전세가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늘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잘 올라가요. 그렇죠.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입주 물량이 좀 여전히 많거나 이런 지역들은 조금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지만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전세 가격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전세 사세요.
예, 지금 전세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세가 여기서 더 크게 이렇게 하락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만 없다라면 저는 이 전세 시장은 무릎 정도 왔다. 무릎 정도. 무릎 정도. 지금 전세 사시는 거는 크게 뭐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